수연이의 결혼식 준비는 순조로웠다. 아니, 겉보기에는 그랬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우리 집은 온통 행복한 기운으로 가득 찬 듯 보였다. 예비사위인 지훈이는 훤칠하고 성실해 보였다. 수연이와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내 딸이 드디어 진정한 행복을 찾았구나 싶어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웨딩드레스 가봉 사진을 보며 환하게 웃는 아이의 얼굴은 세상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 마음 한구석에는 먹구름 한 점이 드리워지곤 했다. 바로 큰딸 혜진이 때문이었다. 혜진이는 3년 전 연구 때문에 시베리아로 떠났다가 몇 달 전에 돌아왔다. 돌아온 후에도 집에는 거의 들르지 않고 서울 근교의 작은 원룸에서 지낸다고 했다. 전화통화도 뜸했고 안부를 물으면 늘 피곤하다는 말뿐이었다. 수연이의 결혼 소식은 문자로만 짧게 알렸고 혜진이는 축하한다는 답장조차 보내지 않았다. 5년 전 그날 이후 두 아이는 완전히 남남처럼 지냈다. 명절에 어쩌다 마주쳐도 서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같은 공기조차 마시기 싫다는 듯 한쪽이 오면 다른 한쪽이 자리를 피했다. 5년 전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여름 휴가 때 오랜만에 네 식구가 다 함께 모였던 날이었다. 저녁 식사를 하다가 수연이가 한창 만나던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냈다.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을 늘어놓는데 그걸 보던 혜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 남자, 어디서 만났어? 혜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수연이가 당황하며 직장 동료라고 답하자 혜진이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거짓말, 그 남자 내 남자친구야. 아니 남자친구였어. 넌 왜 항상 그래? 내 남자들 뺏어가야 속이 시원해? 수연이는 울면서 아니라고, 그 남자가 언니를 만나는 줄 전혀 몰랐다고, 오히려 그 남자가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혜진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그랬잖아. 나보다 네가 더 예쁘다고, 네가 더 착하다고, 네가 더 잘났다고. 그래서 내 남자들까지 뺏어가야 했냐고. 혜진이의 비난은 걷잡을 수 없이 이어졌다. 수연이는 결국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혜진이는 문 밖에서 욕설을 퍼부었다. 남편과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서서 두 아이의 싸움을 지켜보기만 했다. 말릴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했다. 어른들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화해하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다. 그날 이후 두 아이는 완전히 등을 돌렸다. 우리는 그저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깊은 골을 외면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만 품은 채. 수연이의 결혼식이 딱 2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다. 남편이 서재에서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혜진아,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나는 깜짝 놀라 서재문 앞으로 다가갔다. 남편은 잔뜩 격앙된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잠시 후 남편이 전화를 끊고 나왔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혜진이야. 남편이 힘없이 말했다. 뭐라고 하던데요? 내가 물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수연이더러 지훈이랑 헤어지래. 아니면 수연이를 의절하겠대. 자기가 고등학교 때 지훈이를 짝사랑했었대. 지훈이가 자기를 잊지 못해서 수연이랑 결혼하는 거라고. 다 자기한테 돌아오기 위한 계획이래. 내가 수연이를 설득해서 결혼을 막으래. 아니면 나보고 수연이를 의절하래. 자기가 그렇게 만들 거래. 나는 귀를 의심했다. 내 딸이, 내 뱃속으로 낳은 큰딸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말도 안 돼요. 혜진이가 미쳤나 봐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진심이었어. 내가 거절하니까 나보고 수연이만 편애한다고, 항상 수연이만 감쌌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나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다. 당신은 항상 그래요. 혜진이가 무슨 문제만 일으키면 괜찮을 거야.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넘어가려고만 하잖아. 이번 일은 다르잖아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요. 남편은 내게 소리를 질렀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나도 지금 당황스럽고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는 결국 그 자리에서 심하게 다투고 말았다. 혜진이의 비정상적인 요구 때문에 시작된 대화는 결국 우리 부부의 해묵은 문제, 즉 남편의 회피적인 문제 해결 방식과 나의 불안감 충돌로 번졌다. 나는 남편이 혜진이의 전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까봐 불안했고 남편은 내가 과민 반응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결국 우리는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혜진이가 정말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까봐 너무나 두려웠다. 수연이와 지훈이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하지만 행복해하는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싶지 않았다. 남편은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며칠 후 수연이가 울면서 우리 집에 왔다. 지훈이도 함께였다. 아이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다. 혜진이가 수연이와 지훈이의 SNS 계정에 악성 댓글을 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두 사람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고 있었다. 언니가 저보고 남자친구 도둑이래요. 지훈이한테는 결혼 사기범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놨어요. 수연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지훈이도 혜진이에게서 온 협박 문자를 보여주었다. 결혼식 날 가만두지 않겠다. 내 인생을 망쳐주겠다는 섬뜩한 내용이었다. 나는 혜진이의 행동에 경악했다. 단순한 질투나 어리광연이었다. 이거는 맥한 범죄 행위였다. 나는 수연이에게 5년 전 그날 혜진이가 왜 그렇게까지 격분했는지 자세히 물었다. 수연이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때 언니 남자친구가 저한테 자꾸 연락했어요. 언니 몰래요. 저는 정말 아무 관심 없었는데 언니는 그걸 보고 제가 먼저 꼬셨다고 생각했나 봐요. 예전에도 언니 남자친구 중에 저한테 호감 보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도 언니는 저를 비난했어요. 제가 항상 남자친구를 빼앗는다고요. 수연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솔직히 그때는 언니가 너무 미웠어요.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수연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5년 전 그날의 싸움이 그렇게 깊은 상처를 남겼을 줄은 몰랐다. 그리고 혜진이가 수연이에게 품고 있던 질투와 열등감이 그렇게까지 심각할 줄도 몰랐다. 나는 수연이에게 너무나 미안했다. 언니의 비난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두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오해를 풀어주려 노력했더라면 후회와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다. 남편도 수연이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설마 혜진이가 무슨 큰일을 저지르겠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수연이와 지훈이는 결국 혜진이의 행동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나는 남편에게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고 설득했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에요. 혜진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수연이와 지훈이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남편은 마지못해 동의했고 우리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결혼식 날짜는 점점 다가왔고 혜진이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다. 수연이의 집 근처에 혜진이가 나타난다는 연락을 받았다. CCTV 영상에는 혜진이 수연이의 아파트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수연이는 공포에 질려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지훈이도 불안해하며 수연이를 보호하기 위해 애썼다. 우리는 혜진이가 묵고 있는 원룸 주소를 알아내고 혹시라도 수연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비실에 협조를 구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혜진이의 과거를 더 알아보고 싶었다. 남편과 함께 혜진이의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수소문해봤다. 돌아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혜진이는 학교 다닐 때 친구가 많지 않았다고 했다. 겉으로는 밝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외로움을 많이 탔고 친구들을 사귀는 방식이 서툴렀다고 했다. 생일 파티를 할 때마다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는데 사실은 술이나 선물을 미끼로 친구들을 유인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우리는 혜진이가 외롭지 않도록 친구들과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배려해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아이를 더 비뚤어지게 만들었던 걸까? 혜진이의 외로움에 대한 안쓰러움과 함께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에 실망감이 밀려왔다. 드디어 수연이의 결혼식 날 아침이 밝았다. 서울 시내의 한 특급 호텔 예식장은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내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혜진이가 정말 나타나서 소란을 피우면 어쩌지? 수연이의 소중한 날을 망치면 어쩌지? 남편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우리는 다른 하객들보다 일찍 예식장에 도착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예식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로비 한쪽 벽에 붉은 스프레이 페인트로 낙서가 되어 있었다. 남자친구 도둑, 결혼 사기범, 혜진이의 짓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남편도 낙서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혜진이야. 혜진이가 왔어. 남편이 중얼거렸다.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행히 아직 하객들이 도착하기 전이었다. 우리는 호텔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낙서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직원들은 당황했지만 다행히 회의용으로 사용하는 대형 스크린이 있다고 했다. 우리는 재빨리 스크린을 가져와 낙서가 된 벽 앞에 설치했다. 스크린이 너무 밋밋해 보여서 직원들이 그 위에 수연지훈 결혼 축하합니다라고 예쁘게 글씨를 써주었다. 낙서를 가리기는 했지만 예식장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모습이었다. 그때 예식장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이 결혼 못해. 내 남자 돌려내. 혜진이의 목소리였다.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혜진이가 정말로 나타난 것이다. 경비원들이 혜진이를 막아서고 있었다. 혜진이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 쳤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내 딸이 맞나? 믿을 수가 없었다. 남편이 나를 부축하며 말했다. 여보, 수연이한테는 절대 알리지 마. 결혼식 끝나고 이야기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이의 결혼식 날을 망칠 수는 없었다. 우리는 혜진이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비원들에게 신신당부했다. 다행히 경찰이 곧 도착했고 혜진이는 경찰에게 연행되었다. 소라는 일단락되었지만 내 마음속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다. 잠시 후 수연이가 신부 대기실에 도착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는 아이를 보니 눈물이 핑 돌았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연이는 정말 아름다웠다. 수연이는 예식장 로비에 설치된 스크린을 보고 조금 의아해하는 눈치였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애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결혼식은 시작되었다. 지훈이와 함께 버진로드를 걷는 수연이의 뒷모습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뻤지만 동시에 혜진이 일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다. 결혼식은 다행히 아무 탈 없이 끝났다. 하객들의 축복 속에 수연이와 지훈이는 부부가 되었다. 피로연이 끝나고 수연이와 지훈이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아빠, 아까 예식장 로비에 그 스크린은 뭐였어요? 그리고 페인트 냄새 같은 게 났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남편과 나는 수연이와 지훈이에게 혜진이의 전화와 협박, 그리고 오늘 아침 예식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수연이와 지훈이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하지만 곧 우리에게 말했다. 엄마, 아빠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 결혼식 망치지 않으려고 이렇게까지 애쓰셨네요. 언니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요. 아이들은 우리의 노력에 감사했지만 나는 오히려 더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내가 좀 더 일찍 혜진이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처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다. 수연이와 지훈이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언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했다. 당분간은 신혼여행을 즐기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그러라고 했다. 아이들이라도 잠시나마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수연이 부부가 떠난 후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혜진이 이제 어떻게 하죠?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경찰에 신고했으니 조사가 진행될 거야. 접근 금지 명령도 신청해야 하고. 나는 눈물이 났다. 내 딸을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해야 한다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남편은 그런 나를 보며 말했다. 당신은 항상 그래. 스가, 문제를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해.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도 있잖아. 당신의 그 회피하는 성향 때문에 일이 더 커진 면도 있어. 남편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회피하는 성향? 맞았다. 나는 늘 갈등을 두려워했고 문제가 생기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다. 혜진이와 수연이의 싸움도 그랬고 혜진이의 이상행동도 그랬다. 애써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했다. 그 결과가 이것이었다. 내 두 아이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한 아이는 정신적으로 병들고 다른 아이는 공포에 떨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부부의 관계도 금이 가고 있었다. 남편은 내가 문제를 회피하는 동안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 했고 나는 그런 남편의 노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남편에게 사과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안일했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문제를 회피하려고만 했어요. 남편도 내 사과를 받아주었고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며 그동안 쌓였던 오해를 조금이나마 풀 수 있었다. 혜진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 수연이와 지훈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기에 법적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 수연이와 지훈이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다시 모였다. 수연이는 신혼여행 중에도 혜진이가 계속 온라인으로 자신을 괴롭혔다고 했다. 익명의 계정으로 욕설을 보내고 죽어버리라는 저주까지 퍼부었다고 했다. 나는 혜진이의 행동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아이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수연이와 지훈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혜진이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아이들의 결정을 지지했다.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접근 금지 명령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혜진이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수연이 때문이라고, 수연이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조사 결과 혜진이는 수연이의 집 근처 원룸에서 지내며 수연이를 스토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수연이가 언제 집을 나서고 들어오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름이 끼쳤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혜진이는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법원에서 혜진이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수연이와 지훈이에게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혜진이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했지만 그녀의 비정상적인 행동과 증거들 앞에서 그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혼식장 기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금도 지불해야 했다. 우리는 깊은 고민 끝에 혜진이를 상속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평생 일궈온 재산을 혜진이에게 물려주는 것은 수연이와 지훈이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고 혜진이의 이름은 완전히 지워졌다. 다만 내 어머니께서 두 딸에게 남겨주신 다이아몬드 팔찌는 혜진이 목까지 그대로 두기로 했다. 그것마저 빼앗는 것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혜진이는 우리가 자신을 상속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른다. 알게 되면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렵지만 더 이상 그녀와 마주하고 싶지 않다. 혜진이는 우리 부부와의 연락도 완전히 끊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다. 어쩌면 이것이 최선일지도 모른다. 서로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않는 방법. 혜진이가 가족과 완전히 단절된 후 우리 집에는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혜진이의 전화나 문자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었고 수연이와 지훈이의 안전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지도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너무나 공허했다. 내 식구가 함께하던 집은 텅 빈 것 같았고 웃음소리 대신 적막감만이 감돌았다. 나는 가끔 혜진이의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곤 했다. 어릴 때 혜진이가 쓰던 책상, 침대, 옷가지들이 그대로 있었다. 그 방 안에는 행복했던 시절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혜진이가 어릴 때 그린 그림,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혜진이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다. 어떻게 내 딸이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혜진이가 남긴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에는 혜진이의 외로움과 불안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연이는 좋겠다. 다들 수연이만 예뻐해. 나는 왜 수연이처럼 못할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 어린 혜진이의 글씨는 서툴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너무나 선명해서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이지훈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고등학교 때 그를 짝사랑했지만 말 한마디 걸어보지 못했고 그가 수연이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질투심에 괴로워했다는 내용이었다. 일기장 속 혜진이는 외롭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아이였다. 하지만 그 외로움과 열등감이 이렇게 뒤틀린 방식으로 표출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나는 일기장을 읽으며 오열했다. 내가 혜진이의 마음을 조금만 더 들여다봤더라면, 아이의 외로움과 불안감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아차렸더라면, 모든 것이 나의 무관심과 회피 때문이라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남편도 혜진이의 일기장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 둘 다 부모로서 부족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수연이와 지훈이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수연이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언니로 인한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수연이는 가끔 혜진이의 안부를 물어왔지만 우리는 아는 바가 없었다. 접근 금지 명령 이후 혜진이와 관련된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다. 그녀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정신적으로는 괜찮은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남편과 나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버텨냈다. 한때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만 쏟아냈지만 이제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우리는 무너진 가족의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혜진이는 더 이상 우리의 딸로 존재하지 않았다. 수연이와 지훈이에겐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물려주기는커녕 언니라는 존재로부터 상처와 고통만을 안겨주었다. 가끔 수연이와 지훈이가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가곤 했다. 예전처럼 네 식구가 함께 모여 앉아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은 이제 불가능했다. 식탁에는 늘 3명 또는 4명, 수연이 부부와 우리 부부만이 앉아 있었다. 혜진이의 자리는 늘 비어 있었다. 그 빈자리가 우리 가족이 겪은 비극을 말없이 보여주는 것 같았다. 우리는 집 주변의 보안을 강화했다. 혹시라도 혜진이가 다시 나타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밤에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혜진이는 우리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언제 어디서 다시 나타날지 알 수 없었기에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수연이와 지훈이는 언니의 존재를 잊으려 애쓰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작은 희망을 품었다. 수연이와 지훈이라도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무너진 가족의 파편들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다. 부모로서의 실패, 자매로서의 증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단절.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족에게 남겨진 상처였다. 나는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혜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녀의 마음속 광기는 조금이라도 가라앉았을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과 가족에 대한 분노와 원망 속에 살고 있을까?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우리 삶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시간은 흘렀지만 혜진이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삶 주변을 맴도는 듯했다.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수연이가 가끔 이상한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다는 느낌, 휴대폰에 알 수 없는 발신 번호가 찍혀 있는 것 등. 그럴 때마다 수연이는 불안해했고 우리는 가슴을 졸였다. 경찰에 다시 문의해봤지만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한 명확한 증거가 없이는 추가적인 조치가 어렵다고 했다. 우리는 그저 수연이와 지훈이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혜진이의 안녕을 빌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수연이와 지훈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 모순적인 감정 속에서 나는 길을 잃은 것만 같았다. 딸에 대한 모성애와 피해자인 다른 딸에 대한 보호 본능, 그리고 혜진이의 행동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이 뒤섞여 나를 괴롭혔다. 남편과 나는 혜진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남편은 현실적인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나는 감정적인 후회와 자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려 노력했다. 각자의 방식으로 이 비극을 견디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남편은 겉으로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을까. 가장 아끼던 큰딸이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우리는 혜진이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을지도 모른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혜진이는 우리와의 모든 관계를 끊었고 스스로 도움을 받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세계에 갇혀 현실을 왜곡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해졌다.
수연이와 지훈이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조심하며 살았다. 수연이는 혹시라도 언니가 자신을 찾아올까봐 익숙한 장소에 가는 것을 꺼렸고 휴대폰 번호도 바꿨다. 지훈이는 수연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수연이가 불안해할 때마다 곁에서 위로해주고 안심시켜 주었다. 두 사람의 단단한 사랑을 보며 나는 안도했다. 혜진이의 아기에도 불구하고 수연이는 지훈이와 함께 행복을 지켜나가고 있었다. 우리는 혜진이의 상속 문제를 공식적으로 처리했다.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공증받고 혜진이에게는 이 사실을 통보했다. 혜진이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예상했던 일일지도 모른다. 그녀에게는 돈이나 재산보다 이지훈을 빼앗겼다는 망상과 수연이에 대한 복수심이 더 중요했을 것이다. 가끔씩 옛날 가족 사진을 꺼내보곤 했다. 두 아이가 어릴 때 함께 웃으며 뛰어놀던 모습, 다정하게 서로를 챙기던 모습이 담긴 사진들. 그때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사진 속의 혜진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 속에 숨겨진 외로움과 질투를 왜 그때는 알아채지 못했을까? 부모로서 아이의 내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후회스러웠다. 우리는 혜진이의 생일이나 명절이 되어도 연락하지 않았다. 연락할 엄두가 나지 않았고 연락한다고 해도 받아줄 것 같지도 않았다. 그녀의 존재는 우리에게 아픈 손가락이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것이었다. 수연이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심리상담을 병행했다. 언니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상담을 통해 수연이는 자신이 혜진이의 비난과 질투의 희생양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 미움, 두려움, 연민을 정리해 나갔다. 나는 수연이가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혜진이의 이야기는 우리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우리 부부에게는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솔직해졌고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툴렀던 남편도 조금씩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더 이상 문제 앞에서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남은 삶을 함께 헤쳐나가기로 했다. 어느 날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언니는 정말 영영 못 보는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영영 못 본다는 말은 너무나 잔인하게 들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혜진이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치료받지 않는 한 우리 가족은 그녀와 안전하게 관계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혜진이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였다. 우리는 혜진이에게 남겨주기로 한 다이아몬드 팔찌를 보관하고 있었다. 언젠가 혜진이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그때 전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날이 올지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 팔찌는 영원히 상자 안에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는 가장 큰 울타리가 되어주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칼날이 되기도 한다. 우리 가족은 후자의 경우였다. 질투와 집착, 외면과 회피가 뒤섞여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시간이 더 흘러 수연이와 지훈이에게 예쁜 아들이 태어났다. 우리 부부에게는 첫 손주였다. 손주가 태어난 날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기뻤다. 수연이와 지훈이는 아들을 품에 안고 행복해했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어둠이 조금씩 걷히는 것을 느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우리 가족에게 작은 희망의 빛을 가져다 주었다. 손주를 돌보며 우리는 잠시나마 혜진이에 대한 걱정을 잊을 수 있었다. 아기의 작고 따뜻한 손을 잡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수연이도 아들 덕분에 언니로 인한 트라우마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듯 보였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수연이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혜진이의 존재는 완전히 잊히지 않았다. 가끔씩 수연이가 아들의 사진을 SNS에 올릴 때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혹시라도 혜진이가 이 사진을 보고 무슨 짓을 하지는 않을까? 우리는 수연이에게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아들의 사진을 올릴 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다.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혜진이, 혹시 소식 들은 거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왜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냥 궁금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나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무리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 한들 혜진이는 남편의 딸이었다. 자식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것은 당연한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혜진이의 소식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져다 줄까봐. 우리는 혜진이의 원룸 건물 관리인에게 연락해봤다. 관리인은 혜진이가 이미 몇 달 전에 이사를 갔다고 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혜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아니면 혼자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혜진이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면서도 동시에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다. 이제 수연이와 지훈이는 혜진이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졌지만 우리는 딸 하나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딸. 나는 혜진이의 방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더 이상 그 방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혜진이의 물건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았다. 옷가지, 책, 학용품, 그리고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 물건 하나하나에 혜진이와의 추억이 담겨 있었다. 밝게 웃던 어린 시절의 혜진이, 사춘기 시절 예민했던 혜진이, 그리고 점점 더 어두워지고 비뚤어졌던 혜진이. 일기장과 함께 발견했던 낡은 사진첩에는 혜진이와 수연이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많았다. 어린 시절 두 아이는 정말 사이가 좋았다. 손을 잡고 웃고 서로에게 기대어 잠들고 함께 장난치던 모습들. 그 사진들을 보며 나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언제부터 두 아이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혜진이의 방을 모두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더 허전해졌다. 마치 혜진이의 존재 자체가 우리 삶에서 지워진 것만 같았다. 우리는 혜진이의 방을 서재로 바꾸기로 했다. 더 이상 혜진이의 흔적에 매달려 슬픔 속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다.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비록 상처는 남겠지만 수연이와 지훈이는 우리가 혜진이의 방을 정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들도 언니를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할 것이다. 우리는 손주를 돌보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손주의 재롱을 보며 웃고 손주에게 맛있는 것을 해주고 손주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손주의 존재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었다. 수연이와 지훈이도 손주 덕분에 행복해 보였다. 혜진이의 비극이 남긴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작은 행복의 빛을 발견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혼자 남겨지면 혜진이에 대한 생각은 다시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라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을까? 부모로서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은 끊어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연락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녀의 광기와 비난을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남편도 가끔 혜진이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잠꼬대처럼, 후회처럼. 우리 둘 다 혜진이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녀는 우리 삶의 일부였고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우리는 혜진이에게 남겨주기로 했던 다이아몬드 팔찌를 서재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언젠가 혜진이가 돌아온다면 그때 전해주리라 막연히 생각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져 갔다. 혜진이는 우리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 존재가 되었다. 수연이와 지훈이는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우리는 두 사람의 행복을 보며 위안을 얻었다. 혜진이로 인해 무너졌던 가족의 한쪽이 수연이와 지훈이 그리고 손주를 통해 다시 세워지는 것 같았다. 우리는 수연이 부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다. 함께 식사하고 여행 가고 손주와 놀아주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수연이는 여전히 심리 상담을 받으며 마음속의 상처를 돌봤다. 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미움, 두려움, 그리고 어쩌면 아주 작은 연민까지. 수연이는 언니의 행동을 이해하려 했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위협과 괴롭힘으로 인해 겪었던 고통을 잊을 수는 없었다. 남편과 나는 부모로서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더 솔직해졌다. 과거에는 문제 앞에서 회피하고 서로에게 기대지 못했지만 이제는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 겪으며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저 서로에게 좋은 배우자가 되어주고 수연이와 지훈이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혜진이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문제들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다. 형제자매 간의 깊은 질투와 경쟁, 부모의 무관심 혹은 잘못된 양육 방식, 그리고 외면당하는 정신 건강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한 개인과 가족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다. 혜진이는 어쩌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비극의 희생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녀의 외로움과 불안정성을 제때 알아채고 도와줬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었다. 우리는 그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야 했다. 혜진이에 대한 걱정과 슬픔은 마음 한구석에 영원히 자리 잡을 것이다. 하지만 그 슬픔에 잠겨있기보다는 수연이와 지훈이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와 함께 현재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했다. 가끔씩 뉴스에서 가족 간의 비극적인 사건을 접할 때마다 혜진이가 떠올랐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혹시라도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을까? 불안감이 다시 나를 사로잡으려 할 때마다 수연이와 지훈이 그리고 손주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더 이상 혜진이의 그림자에 갇혀 살 수 없었다. 우리는 혜진이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을 꺼렸다. 그녀의 존재는 우리에게 너무나 아픈 기억이었다. 수연이도 마찬가지였다.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언니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언니로 인해 받은 상처를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를 나눈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관계라면 끊어내는 것이 맞는 것일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 혜진이를 놓아준 것이 옳은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부모로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는지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우리는 혜진이의 비극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가족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문제 앞에서 회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우리는 더 이상 혜진이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가 스스로 우리에게 연락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만약 그녀가 연락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미리 마음속으로 준비해 두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거나 문제를 회피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가족의 일부가 산산조각 나버린 비극이었다. 하지만 그 비극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았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졌고 삶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았다. 혜진이의 빈자리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겠지만 우리는 남은 가족들과 함께 그 빈자리를 감싸 안고 살아가기로 했다. 슬픔과 후회 그리고 작은 희망을 품고. 어느덧 시간이 꽤 흘렀다. 수연이의 아들은 훌쩍 자라 유치원에 다닐 나이가 되었다. 우리는 평범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을 살고 있었다.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함께 놀아주고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손주의 웃음소리는 우리 집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 수연이와 지훈이도 안정적인 삶을 이어갔다. 수연이는 언니로 인한 트라우마에서 많이 벗어난 듯 보였다. 물론 완전히 잊지는 못했겠지만 과거의 아픔에 갇혀 살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지훈이는 변함없이 수연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남편과 나는 여전히 서로에게 의지하며 지냈다. 우리는 더 이상 혜진이 문제로 다투지 않았다. 아니, 혜진이의 이름 자체를 거의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는 우리 삶에서 서서히 희미해져가는 듯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불현듯 떠오르는 기억들, 문득 느껴지는 불안감,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슬픔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였다. 가끔씩 혜진이가 남겨둔 다이아몬드 팔찌를 꺼내보곤 했다. 반짝이는 팔찌를 손에 들고 있으면 혜진이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다. 예쁘고 사랑스러웠던 내 큰딸. 그녀가 왜 그렇게 비뚤어져 버렸을까?
왜 우리는 그녀를 제대로 품어주지 못했을까? 후회와 함께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우리는 혜진이의 행방에 대해 더 이상 적극적으로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했다면 이미 우리에게 연락했을 것이다. 그녀가 우리를 피하고 있다면 그것이 그녀의 선택일 것이다. 우리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선택이라 할지라도. 수연이는 언젠가 혜진이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고 했다. 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말, 원망한다는 말, 그리고 보고 싶다는 말까지. 나는 수연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무리 상처를 받았더라도 혜진이는 수연이의 유일한 언니였다. 피를 나눈 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수연이는 아직 편지를 쓰지 못했다. 언니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언니가 그 편지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워하는 것 같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손주를 돌보고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생활을 즐겼다.